여러분, 지금 당장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잔액이 얼마입니까?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3억을 모은 사람의 통장에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3억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녀 결혼 자금 1억 5천만 원, 친척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 친구 사업 자금 3천만 원, 경조사비와 선물로 매년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또 베풀다가 정작 본인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자녀에게 전화했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엄마 또 돈이에요? 돈 관리 좀 하시지 그러세요? 평생 자식에게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젊을 때처럼 후하게 베풀다가 정작 자기 돈은 바닥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식 잘 되면 나도 잘 된다고, 베풀면 돌아온다고, 가족은 내 편이라고.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 잘 된다고 여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 떨어지면 가족도 등 돌립니다.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베풀면 베풀수록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30년간 매달 50만 원씩 준 부모가 건강 악화로 30만 원으로 줄이자 자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인색해지셨네요. 30년간 받은 1억 8천만 원은 다 잊고 줄어든 20만 원만 기억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주면 섭섭해합니다.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60살 넘으면 베풀면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베풀다간 마지막 10년이 지옥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짐이 되고 돈 있는 노인은 어른이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친구들 연락도 끊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당당하게 살고 건강 지키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 전략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처음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겪거나 목격한 3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동네 경로당에서 72세 김성호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10년 전 절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년만 쓰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호 씨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30년 지기 친구를 위해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피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성호 씨는 그 돈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여행 한 번, 식사 한 번 마음껏 못했습니다. 병원도 아껴가며 다녔습니다. 더 비참한 건 작년에 그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돈이 없다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혈압이 치솟아 쓰러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순자 씨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 강북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세무사의 권유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셨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 아파트를 팔자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 큰아들의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셨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팔렸고 순자 씨는 작은 전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들은 사업 자금을 받았지만 순자 씨에게는 한 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거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좁은 방에서 홀로 지내시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했을까?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이진수 씨는 자녀 사랑이 유난히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두 자녀에게 드리니 매달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30년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면 무려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수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용돈을 30원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요즘 인색해지셨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30년간 받은 3억 6천만 원은 다 잊어버리고 20만 원 줄어든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도 섭섭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답인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분명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정되어 있고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급이 매달 들어왔고 사업 수입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실패도 재기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빚을 져도 갚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과 저축이 전부입니다. 한번 나간 돈은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호 씨가 빌려준 2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10년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사셨을 겁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통 하나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을 함부로 나눠주면 정작 본인이 목말라 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평균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병원비를 다 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에게 용돈까지 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암치료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합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폐암치료는 1년에 5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위암수술은 1,000만 원입니다. 대장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에 500만 원입니다. 양쪽 무릎을 다하면 1천만 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200만 원입니다. 양쪽 하면 400만 원입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은 한 번에 800만 원입니다. 여러 개 넣으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척추 수술은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만성질환 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관절염약 이런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한 달 약값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400만 원에서 7,20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비용은 더 큽니다.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듭니다. 1년이면 최소 2,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6개월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총 치료비가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처리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활치료까지 하면 1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 그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며 눈치 보며 치료받아야 했을 겁니다. 혹은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을 책임질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전셋값도 5억 원에서 7억 원입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5억 원 대출의 월 이자가 166만 원입니다. 7억 원 대출이면 월 이자가 233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빠듯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은 더 큽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입니다. 두 아이면 200만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결혼자금은 최소 1억 원입니다. 혼수와 예단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있을까요? 물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들도 자기 가정 지키기 바쁩니다. 맞벌이에도 빠듯한데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면 가게가 무너집니다. 한 통계를 보면 40대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받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더 요구합니다. 심리학의 기대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받을 때는 고맙지만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안 주면 섭섭해하고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200만 원을 받는 기쁨보다 100만 원이 줄어드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진수 씨의 자녀들이 딱 그랬습니다. 30년간 받은 3억 6천만 원은 다 잊고 줄어든 20만 원만 기억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계속 받으면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조금이나 줄으면 박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 부릅니다. 만족의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5번째 교훈입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돈 없는 노인은 짐이 되고 돈 있는 노인은 어른이 됩니다. 박순자 씨가 왜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집이 여전히 순자 씨 이름이었다면 아무도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이유도, 친척들이 잘 대해주는 이유도, 친구들이 연락하는 이유도 결국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대인데도 자녀들이 명절마다 모십니다. 생신 때도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지방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상속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잘해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부동산을 미리 다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양원에 계셨을 겁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디 살지, 누구와 살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녀들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해석을 더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호혜성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것을 더 이상 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 씨의 자녀들은 30년간 받은 돈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지 못한 것은 오래 기억한다. 정확히 그 말입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책임감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 것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눈치 안 보고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행동의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모두가 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비정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자녀든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진 돈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개인 간 차용금 회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30만 원도 돌려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여유가 없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 은행에서 대출받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마십시오. 생전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박순자 씨처럼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상속세가 걱정되십니까? 상속세 내는 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면 그게 당연한 수입이 됩니다. 안 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대신 가끔씩 특별한 날에만 주십시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만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의무가 되지만 가끔 주는 돈은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선물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 고가의 선물을 사주지 마십시오. 손주들 장난감 사주고 자녀들 옷 사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주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나 손편지가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돈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는 건 다릅니다. 다섯 번째, 식사 대접을 자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오면 외식하고 친구들 만나면 밥 사고 이러다 보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5번만 하면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먹은 만큼 내는 더치페이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더치페이가 당연합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나 사업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은 보장된다는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 예금이나 안전한 곳에만 두십시오.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이 보장되는 게 최선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험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과도하게 쓰지 마십시오. 노후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과 취미는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즐기십시오. 1년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분은 평생 후하게 베풀며 사셨습니다. 친구들 밥도 사주고 친척들 경조사도 크게 내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든이 넘어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습니다. 평생 도와준 수십 명 중에서 3명뿐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조심스럽게 사신 분도 계십니다. 돈 빌려주지 않고 식사 대접도 잘 안 하고 선물도 잘 안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도 찾아온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똑같이 3명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후하게 살든 조심스럽게 살든 진짜 친구의 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받을 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아래는 생리적 욕구 있고 가장 위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 건강, 안전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거절해 보십시오. 내일 식사 대접하려던 거 더치페이로 바꿔보십시오. 모레는 자녀에게 주려던 용돈을 반으로 줄여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꾸어 가십시오. 불편할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석 달만 지나면 편해집니다. 1년만 지나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걸 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쓰십시오. 자녀들 주려고 모으지 마십시오. 상속 많이 남기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즐기면서 쓰십시오.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단 예산 안에서요.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쓰십시오. 여러분 평생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만족하게 될 겁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면서 행복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십시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60부터 근면성실은 답이 아니다. 창조적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5가지 방법.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6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방법이 틀린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 성실은 50대까지만 통합니다. 60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보고 시간을 때웁니다.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입니까? 더 슬픈 건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걷는 것도 문제없고 머리도 멀쩡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하게 살아야 한다니 참담합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뿐입니다. 아파트값 이야기, 주식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소.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대 우울증 환자가 10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외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노년입니까? 문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평생 근면성실만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0부터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 창조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부터 진짜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바뀌는 5가지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오늘은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대학 교수로 살았던 62살 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민수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2시까지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주말에도 학회에 다녔습니다. 3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존경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실컷 봤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건강, 자식, 손주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평생 교수로 살았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후배 교수들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어색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의 작은 섬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서울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병원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은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박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교수라는 타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온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에만 앉아 있으니 더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쯤 지나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걷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낚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박 씨는 평생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낚싯줄도 제대로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물고기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할머니가 텃밭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삽질을 하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머리만 쓰고 살았다는 것을, 평생 남들의 평가만 신경 쓰고 살았다는 것을,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을. 이제 박 씨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낚시를 갈까 텃밭에 갈까 고민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그날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옛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창조하고 있네. 평생 남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 삶을 만들고 있지. 이게 바로 진짜 창조야. 제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창조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엮어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예술가나 천재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만 창조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엮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타인이 정해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창조할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회사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봤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봤습니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박민수 씨가 섬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생 교수로 살면서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 훌륭한 강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 명망 있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섬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낚시를 하고 텃밭을 가꾸고 바다를 보는 이 모든 것이 순수하게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삶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무료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창조하며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뭘 새롭게 하겠어?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포기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의 행복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고립된 노인의 수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적 삶이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자기만의 방식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보세요. 그가 한 일이 특별합니까? 낚시하고 텃밭 가꾸고 산책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했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재밌어서 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재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재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드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늘 창조적입니다. 빗자루를 주면 청소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날아갑니다. 상자를 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집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으면 자연스럽게 창조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재미를 잃어버렸을까요? 어른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성실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서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재미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자고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미를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재밌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편집입니다.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엮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보세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교수로 살면서 배운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겁니다. 관찰하는 능력, 기록하는 습관, 생각하는 방법, 이것들을 낚시와 텃밭에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엮어내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취미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운 것을 봉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을 글로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부터 창조적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체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주체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도심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시골이 좋습니까? 이것이 주체적 관점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본인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메뉴를 내가 정하세요. 가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산책 코스도 내가 정하세요. 남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주체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루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독서, 그림, 요리,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미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미있으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는 이것을 플로우라고 불렀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플로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재밌는 게 없어요. 평생 일만 했더니 취미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한 가지 해봤는데 재미없으면 다른 것을 해보세요. 10가지를 해봤는데 다 재미없으면 20가지를 해보세요. 언젠가는 찾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재미는 삶의 연료입니다. 재미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운 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느낀 감정을 기록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세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세요. 옆에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메모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남에게 설명하려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막연했던 느낌이 명확한 생각이 듭니다. 흩어졌던 경험이 하나의 의미로 엮입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손주를 만나서 기뻤다. 이런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한 단락이 됩니다. 1년쯤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노트를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곳에만 있지 마세요. 새로운 장소에 가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자극이 창조성을 깨웁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그래서입니다. 공간을 완전히 바꾸니까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산책로를 바꿔보세요. 평소에 안 가던 카페에 가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처음 가보는 곳을 방문하세요. 가까운 것도 좋습니다. 옆 동네 공원도 좋고 이웃마을 시장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곳에 가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뇌가 자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는 뇌가 깨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창조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취미 모임에 가입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배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박민수 씨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했습니다. 그들과 낚시하고 농사짓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만났습니다. 관계 맺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색합니다.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세요. 날씨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만남에 있다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고립되면 무너집니다. 연결되면 살아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체적 관점을 가지세요. 재미를 추구하세요. 배운 것을 정리하세요. 공간을 바꾸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노트 한 권 사는 것, 오늘 산책로를 바꿔보는 것, 오늘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변화를 만듭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큰 변화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내일도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7걸음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걸음입니다. 1년이 지나면 365걸음입니다. 그 걸음들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왔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삶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니라 향유의 시간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6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 성실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다른 곳에 쓸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 성실했던 그 힘으로 이제는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 가세요. 성실하게 일했던 그 에너지로 이제는 재미있게 살아가세요. 책임감 있게 살았던 그 진지함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기대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60년을 살아낸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